안성환의 시사야. 지난 금요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방국의 입장에도 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에 미친 파장, 그리고 서방국의 움직임을 자세히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 사태 100일을 맞아서 사실 전문가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은 가졌었어요. 근데 금요일 이후에 저희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로 발생한 상황까지 좀 업데이트된 걸 저희가 좀 오늘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다시 공습했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전해졌어요. 그동안 북쪽에서 물러난 뒤에는 동부하고 남부 쪽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각으로 5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전략 폭격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키이우만 한 게 아니라 그 외곽 주변 도시들까지 다 공습을 가했어요. 키이우를 상대로 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습이 4월 28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38일 만에 다시 공습을 단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에서 물러난 뒤에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에 좀 많이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AP통신은 이번 키이우 공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해 광범위한 공격을 포기한 이후에도 여전히 언제든지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근데 키이우에서 한때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키이우 한 10몇 킬로미터까지 진격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퇴각을 하고 난 다음에 키이우 점령을 이제 포기했나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이는 태도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에 내놨던 얘기, 이제 키이우를 5일에 공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일에 그 전에 했던 얘기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목표물을 공격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는 이런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1일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렸어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7억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한 8,700억 원의 군사 원조를 약속하면서 러시아 본토를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최대 사거리가 80km인 유도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이것을 탑재할 수 있는 차량형 발사대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지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전에 미국이 지원했던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길어져요. 그리고 러시아군의 로켓 시스템보다 정확도와 사거리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번에 키이우를 다시 공습한 건 우크라이나의 군사 인프라를 약화시키고 또 서방의 무기 수송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더 걱정되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민간인 피해도 계속 나오고 군인들도 뭐 사망자가 계속 나온다는 하루에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60명에서 100명씩 사망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서방의 무기 같은 군사물자 지원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처음에 의도했던 완전한 전쟁 승리 목표는 이제 달성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중심으로 한 양측의 공방전이 올해를 넘기면서까지 장기화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이 무기대여법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군에 중화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서서 러시아가 앞으로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맞서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친러시아 공화국이 들어선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완전하게 장악하고 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러시아가 이 돈바스 지역을 3분의 1 정도를 장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지금은 러시아가 돈바스를 완전하게 장악한 뒤에 우크라이나를 분할해서 분단 국가로 만들려 한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면 세계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망을 내놨는데 왜냐하면 정치적 위협을 느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서방 국가들이 참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핵무기를 쓴다면. 그러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게 뭐 이렇게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패권국으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쉽게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벽하게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교착 상태가 이제 장기화하면 이제 양국이 스스로 평화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장기화될수록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러시아는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아서 지금 채무 불이행에 직면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국채 2건에 대한 이자 지불 마감 시한이 26일에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못하게 되면 러시아가 105년 만에 디폴트를 정말 맞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은 디폴트를 맞으면 러시아 경제는 15% 정도 위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협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금 100일 정도가 지났지만 승부를 완벽하게 어느 한쪽이 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협상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평화협상의 핵심 요소가 영토 문제입니다. 양측 다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에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협상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영토 상황이 침공 이전인 2월 24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도 역시 희생을 치러가며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영토를 돌리려면 우크라이나가 정말 실력으로 다시 되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주에 독일, 프랑스, 터키 정상들하고 전화회담을 가졌는데 평화회담이 지금 진전이 없는 건 우크라이나 때문이다. 또 이렇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결국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양쪽이 다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해법이 없다라고 판단될 만큼 전황이 교착 상황에 이르러야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교전 상황은 앞으로 훨씬 더 길게 이어질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걱정인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쟁 피로감이 쌓여가면서 서방 네. 국가들 사이에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평화파가 있고요. 러시아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정의파로 나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분석을 내렸습니다. 지금 평화파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들이에요.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와 EU가 공생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들은 러시아가 굴욕을 겪지 않는 선에서의 평화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단 한 치의 땅도 우린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화파들은 일부 양보를 해야 된다. 지금 세계가 다 희생을 치르고 있지 않느냐.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정의파 쪽에는 영국, 폴란드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인접해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유럽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소련 국가죠. 발트 3국이 속해 있어요. 이들 국가는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여전히 반러시아 입장에 강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제대로 응징을 받지 않고 평화협정에 체결하면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조지아, 몰도바, 핀란드 등의 순서로 차례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정의파는 대러 경제 제재가 막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좋은 무기를 더 많이 지원하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아주 강경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목소리가 다르면 결국은 사실 뭐 미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봐도 무방할 테니까요. 네네.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은 러시아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워왔죠. 그런데 네.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제는 명확한 선을 일러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도울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파견한다던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도록 돕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약간 좀 입장이 좀 약간 미묘하게 달라진 게 좀 느껴지는 발언이었고요. 여기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23일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우크라이나가 일부 영토를 포기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네. 의미를 담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파장이 크게 일면서 미국 내에서 좀 빠르게 전쟁을 종식을 하는 걸 옹호하는 입장이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한 점인데요. 네네.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한데 이게 전쟁이 안 끝나면 해결되기가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지금 앞으로 어떤 입장을 그럼 계속 보여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만 볼 수는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각국이 이번에 우리가 안보가 취약해지면 네.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그렇습니다. 얻게 되잖아요. 네. 군비를 증강한다거나 뭐 군사력을 늘린다거나 그렇죠.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러시아랑 직접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전범 국가인 독일하고 일본도 이제 방위비 증액을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두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여기에 도전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미 진영으로 세계가 나뉘고 있다. 그래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북유럽 국가들이 안보 정책에 최근에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미국하고 서유럽 중심의 군사 동맹에 이 나라들은 적당히 거리를 뒀어요. 러시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난달 18일에 지금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여론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굉장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나토가 동진하는 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훨씬 더 지금 나토가 동진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도 나토랑 EU 회원국인데 그동안 EU의 공동 안보 방위 정책에는 협력을 해오지 않았었어요. 네. 몇십 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1일에 이 원칙을 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EU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냈고요. 지금 각국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1% 늘릴 예정이에요. 5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독일이 사실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좀 소극적이었는데 올해부터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 정부도 통상 GDP의 1% 수준을 설정했었는데 이거를 지금 2% 정도로 증액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아시아에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적극 개입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략적 경쟁자가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 태평양과 더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지금 미국하고 경쟁 관계인 중국과 밀착을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란이 또 전통적인 반미 국가니까 여기에 네. 곡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이 다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군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터키랑 인도는 뭐 반미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러시아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라시아 연대가 또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의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의도가 잘 안 먹히고 있고 네.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물가나 곡물가, 뭐 유가 이런 거에 미치는 거에 있어서는 러시아보다 오히려 서방 세계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전쟁이 원유부터 시작해서 가스, 밀, 주요 원자재와 상품의 공급과 물류를 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연료부터 식품까지 거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상승해버리는 효과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가 3월에 8.5%나 올라갔는데 이게 40년 만에 최대폭이었고요. 4월도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5월 소비자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8.1%였습니다. 이게 통계 작성을 시작한 97년 이후 최고치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밀공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니까 세계 곳곳에서 밀 말고 다른 식량의 수출을 제한하는 분위기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인도가 밀, 설탕, 쌀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고요. 인도네시아는 팜유 판매를 제한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30여 개 국가들이 식품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고요. 이게 더 확대될 움직임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 때문에 선진국하고 빈곤국 간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진국은 그래도 뭔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아무래도 좀 있는데 뭐 금전적인 자본력도 좀 있고 하니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빈곤국들은 달러화가 강세를 이루게 되니까 수입 가격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 확대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데 지금 민생고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생고가 발생을 하면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혼란 그리고 이것이 또 국제사회 불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문제잖아요. 아랍의 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식량난 때문에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아사할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난민이 또다시 발생해서 또 유럽으로 밀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그 구멍을 만들어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름 뭐 이런. 네, 원유.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일단 막아보겠다. 올해 말까지 뭐 90% 이상 유럽이 금수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구멍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원산지가 세탁이 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원산지 지적을. 세탁요? 그렇습니다. 국제 석유업자들이 지금 러시아 원유를 거래하는 게 금지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나 경유 아니면 다른 화학 물질 등으로 정유를 해서 원산지를 좀 모호하게 한 다음에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에 인도가 지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을 했는데요. 전쟁 전에 러시아산 원유를 하루에 3만 배럴 수입했는데요. 최근에 80만 배럴을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26배 이상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힌 석유를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35달러나 낮게 지금 인도에 러시아가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그만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러시아산 원유를 자국에서 정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금 급등한 시세로 수출을 하니까 인도는 크게 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석유를 공해해서 몰래 다른 배에 옮겨 싣는 환적 방식도 동원되고 있는데 이게 이미 국제 제재를 받고 있던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이란 등이 왜 국제 감시망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했던 방법인데 이렇게 러시아산 원유가 환적이 돼서 중국, 인도, 유럽 뭐 이런 심지어 미국에도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석유 수출이 사실 서구의 대러 제재가 처음 시작됐던 3월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구멍이 생기면서 한 달 만에 거의 회복을 했고요. 4월에 러시아의 하루 석유 수출량이 거의 침략 이전 수준까지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 외에 중국도 러시아가 싼 가격에 내놓은 원유를 지금 대량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가 가장 큰 구멍 그리고 중국도 만만치 않은 구멍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이 길어질수록 대러 제재에 대한 일종의 뭐 피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탈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뭐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인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인도는 현재 상황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이나 구체적인 뭐 국제적인 규범보다는 좀 자국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인 노선을 택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 인도가 이제 남아시아에서 패권 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와 중국 외에 대표적인 친미 국가로 분류되고 있던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스라엘도 알고 보면 지금 대러 제재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까슈쿠디 피살 사건 때문에 지금 사우디랑 미국은 관계가 지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자국의 위협이 되는 시리아와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하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에 중동에 갑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유럽도 결국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외면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의존도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금수 조치에. 근데 지금 여름이 되면 전력 소비가 커집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난방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로 가까워질수록 유럽에서도 제재에서 이탈하는 국가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세계 핵무기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냉전 시대에는 그래도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그 양측의 핵무기에만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잖아요.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많은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핵 위협이 미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핵무기를 더 늘리게 되고 북한과 이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핵이 더 다양화되면 될수록 그리고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핵 위협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중동 국가들도 핵을 그럼 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도 지금 이란도 이미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맞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걸 계속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냉전 시대보다 이 핵전쟁에 대한 위험은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앞으로 핵으로부터 평화를 지켜줄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네요. 그렇죠. 핵 얘기하니까 네. 핵 없는 세상 아찔하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네. 핵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참 그렇습니다. 역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있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